안녕하십니까. 법과 통하면 행복으로 통한다. 통통 법률아 놀자의 박지훈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법 이야기를 전할 네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정감사가 끝난 지 한 달이 돼가는데 국감에서 다뤘던 주제들, 핵심들, 쟁점들이 아직까지 아주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감은 끝났지만 다 끝난 거는 아닙니다. 국감에서 새롭게 밝혀졌던 것들, 또 국민들의 공감을 얻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결실을 얻게 되는지, 또 이게 법률안으로 또 어떻게 개정되는지, 법률로 어떻게 개정되는지 우리가 지켜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임방글 변호사가 눈여겨보는 것은 뭔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는 사안 뭡니까? 아무래도 우리 공통점이 있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거죠? 네. 네. 맞춰주세요. 정말 핫한. 아마 지금 우리 양지인 변호사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양 변호사님도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국감에서 정말 핫했던 거 유치원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린이집 유치원 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됐는데요. 네. 그렇죠. 예, 저는 애들이 지금 중학교 다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런 고통을 겪고 왔기 때문에 학부모로서 너무나 관심을 가졌던 주제입니다. 맞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또 건물 안전, 급식 관리, 또 비리 문제까지 이 종합 세트가 공개되면서 논란을 일으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1일 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계기로 해서 비리 혐의가 적발된 사립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문이 엄청 확산이 됐는데 내용이 좀 가관이었어요. 아이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교비로 원장이 뭐 핸드백을 산다든지 명품이죠? 노래방이나 숙박업소 같은 데서 이 교비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성인용품 사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전국의 사립유치원은 4,200여 개예요. 근데 국공립 유치원은 이제 4,800여 개인데 전국의 69만여 명의 유치원생 중에서 75% 이상이 사실 사립유치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게 실제로 국감에서 비리 명단을 공개했던 박용진 의원조차도 뭐라 그랬냐면요. 유치원 비리는 사실 지금 막 터진 문제가 아니다. 원래부터 있어왔던 일인데 이거를 사실 건드렸을 때 어떠한 파장이 불러일으킬지를 다들 알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러워했던 것이다 라고 했고 본인도 그와 만만치 않게 사실 각오를 하고 밝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지만 그 예상, 그 이상으로 파장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립유치원의 70%가 소속이 되어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이라고 하죠. 사소한 실수까지 뭐 전부 포함을 시켜서 일부 유치원의 문제를 전체 유치원의 문제를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학부모들 역시 뭐 사과는커녕 오히려 반발하는 한유총의 입장에 분노하는 입장이었는데 그야말로 정말 전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또 한유총이 잘못을 인정을 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단체로 뭐 폐원, 휴원하겠다고 이제 학부모들 압박을 했거든요. 사실상 학부모들 위협을 하고 있다며 반발을 하고 있죠. 사립 유치원 사태 한 달이 지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체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우리도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법을 봐야 됩니까? 네, 오늘은 사립학교법과 영유아 보육법 등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네. 먼저 이 사립학교법, 이게 1963년 6월 26일에 제정된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정된 법률이라서 목적이 좀 어려운 용어가 그렇죠. 들어갑니다. 이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좀 어려운 말이 앙양해야죠, 들어갔죠. 네,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고요. 여기서 사립학교라는 것은 또 무엇이냐?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에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법은 영유아 보육법인데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해서 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서 이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1년 1월 4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네, 오늘 봐야 할 법은 두 가지 법입니다. 사립학교법, 영유아 보육법인데요. 자, 20대 국회 발의안은 어떻게 됩니까? 네, 20대 국회에서 먼저 사립학교법은요. 현재까지 총 61건이 발의됐고 49건이 처리되고 12건이 계류 중인데 우리는 이 법에서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영유아 보육법은요. 현재까지 총 67건이 발의가 됐고 그중에 9건이 처리되고 58건이 계류 중입니다. 우린 이 법에서 원비 결제 방식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그 확충 그리고 비리 유치원 사태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감 참 이슈가 됐었는데요. 네. 비리 유치원 파문, 박용진 의원이 공개를 했었는데 네. 어디서 어떻게 공개를 한 겁니까? 자, 짚어볼까요? 네, 우선 사립유치원 운용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앞서 양 변호사님이 사립유치원 총 4,200개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서 무려 1,878곳, 거의 50%가 좀 안 됩니다. 그런 곳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면서 명단이 공개돼서 파장이 일었는데요. 그로부터 며칠 뒤에 사립유치원 회계비리와 관련해서 최근 5년간 16,122건, 돈으로 하면요 382억 원의 이야. 비리가 적발된 것이 추가적으로 밝혀져서 충격을 전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사립 유치원 수가 4,200개인데 5년간 2,325개의 유치원에서 비리가 적발됐다는 건데 어떤 비리가 밝혀진 거죠? 이 최근까지도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각종 비리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립 유치원이 전국에 60곳 이상인 것으로 확인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유치원의 경우에는 2년 동안 학부모들한테 교재비다 해가지고 9억 6천만 원을 받았는데 네. 실제 교재비로 사용한 돈은 3억 9천만 원뿐이고요. 아하. 나머지 한 5억 원 가까이는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려가지고 예? 게임장을 인수하는 데 썼다는 겁니다. 게임장이요? 오락실을 만든다고요? 교재비 받아서 게임장을요? 어이가 없네요. 좀 황당한 비리 있었고요. 네. 이제 이 사건이 막 이슈화 되니까 폐원 신청을 한 충북의 한 유치원이 있었는데요. 이 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 교직원 국외 연수에 직원이 아닌 이 설립자를 포함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연수비 263만 원 정도를 유치원 예산으로 썼다고 하고요. 또 유치원 토지를 설립자가 소유하는 등 회계 질서 문란으로 징계나 시정 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고요. 유치원 재원으로 뭐 원장 병원비, 그다음에 휴대전화 요금, 뭐 속도 위반 과태료 낸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충격적인 거는 교비 수억 원을 숙박업소라든지 성인용품을 사는데 사용한 곳도 있었죠. 그리고 뭐 아파트 관리비를 낸다라든지 노래방을 사용한다든지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내역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거의 쌈짓돈처럼 썼네요. 이거를 왜 참 자기 돈으로 하면 되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죠? 이게 사실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이 학교로 분류가 되죠. 근데 대부분 재산세와 취득세를 내는 그냥 개인 사업자로도 이제 분류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지위가 특이한 거예요. 국가의 지원을 받는 개인 사업자라는 조금은 독특한 그런 구조와 위치가 회계 감시 없이 자금을 마음껏 사실 유용할 수 있는 그 구실을 만들어 온 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교에 속하지만 개인 사업자기 때문에 사립 유치원은 개인 재산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유치원 사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유치원 설립부터 운영까지 개인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교비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사립 유치원의 주장인데요. 또 현행법에서 교비를 교육 목적이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을 해도 형법상 그 횡령죄로 처벌하기가 어렵고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누리과정 예산 명목으로 사립 유치원에 지원되는 세금이 무려 2조 원에 달하는데요. 그 2조 원을 사용처가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쓰더라도 사실은 처벌이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요. 이 지원금이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들 세금에서 나오잖아요. 세금이잖아요. 그럼 세금으로
이 유치원에 지원금을 보내준 건데 당연히 세금이 갔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제대로 잘 쓰이고 있는지 국가가 감시하는 건 당연한 거고 네. 그렇죠. 제대로 안 쓰였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게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그게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으니까 네. 국민들이 이거 이상하다라고 이제 반감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명품이라든지 명품 가방, 숙박업소 결제, 성인용품 사는 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어린이들이 뭐 성인용품 갖고 놉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우리 아이들 잘 키우라고 국가가 아니면 국민들이 낸 돈을 이렇게 함부로 쓰고 또 아이들한테 가는 세금은 특히 좀 잘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유치원에 가는 돈은 그게 두 가지가 있죠. 지원금과 보조금이 있는데 보조금은 네. 진짜 유치원의 사용 용도, 그러니까 용도와 어떤 목적이 확실히 정해져서 가는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데에 사용하면은 여기서 당연히 처벌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지원금이라는 거는 원래는 그 학부모한테 가는 돈인데 네. 학부모가 이것을 유치원에다가 내야 되는 돈인데 이거를 바로 그러니까 학부모한테 주지 않고 바로 유치원에 이제 지원하는 게 지원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그 용도, 사용 용도가 정확하게는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대한 감시도 안 되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이 지원금을 보조금의 이름으로 주자. 예. 그래서 감시를 더 철저하게 하자.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통통 법률아 놀자. 오늘은 유치원 관련된 법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비리 유치원 사태, 일각에서는 국가 회계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이 사립 유치원과 동일하게 사립학교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 또 국공립 유치원인데요. 이 경우에는 투명하게 수입 지출을 볼 수 있도록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립 유치원은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에듀파인, 에듀케이션, 교육, 파인, 좋다 뭐 이렇게 뜻이겠죠. 그럴 것 같아요. 네. 에듀파인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물품 구입비, 뭐 급식 운영비, 학생 복지비, 체험 활동비, 강사료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국가가 체크하고 기록하는 네. 국가 회계 기록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립 유치원에서는 그동안 이 에듀파인 시스템이 공공기관이나 혹은 초중등 사립학교법에 따른 법인 이런 곳에나 적합한 재무회계법이지 유치원엔 적절하지가 않다. 특히 사립 유치원에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가입을 거부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는 앞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 사립 유치원은 인프라 같은 거 원장, 이사장이 투입해서 내 돈 들여서 한 거기 때문에 개인이 투자했으니까 그만큼 자율성이 보장돼야 된다. 일일이 감시할 수 없다. 여기 들어갈 수 없다. 이제 이런 논리를 펴왔던 겁니다. 네. 물론 에듀파인 이걸 쓴다 해가지고 모든 회계 부정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다만 어떤 것들은 쓸 수 있고 어떤 항목은 쓸 수 없고 이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에듀파인이 꼭 필요한 사항이고 또 길목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것을 사립 유치원들은 거부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에듀파인 도입을 둘러싼 이 논쟁이 계속되던 중에 이 지난달 25일에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 공동대책 발표에서 에듀파인 적용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 대해서 국공립 학교에 적용되는 이 국가 회계 시스템인 그 에듀파인을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이러한 적용을 위해서 올해부터 실무 연구에 들어가고 그리고 뭐 장비를 구축한다라든지 이런 준비 작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걸 두고도 이 한유총의 반발은 굉장히 거센 상황이죠. 이제 그 반발은 이 사립 유치원은 내 재산으로 내가 만든 건데 왜 자꾸 국가가 관여하느냐, 왜 나의 자율성을 침해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립 유치원이 일반 개인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립 유치원이라는 것은 교육을 하는 기관이고 이 교육이라는 거는 공공성을 강하게 띠고 있는 그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 공공성을 담보할 만한 그런 건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지금 현재 이런 유치원 회계 비리가 만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여기에 더 적합한 회계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없기 때문에. 최소한 이 에듀파인이라도 도입을 해서 투명하게 회계를 처리하는 것이
유치원 본인뿐만 아니라 이 유치원의 불신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 그렇죠. 이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게 저는 가장 에듀파인 중요하다고. 좋다 그러잖아요. 파인. 네, 맞나요? 그런 네. 의미에서 네. 저는 에듀파인 실시를 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네. 또 교육부와 관할 교육청이 그동안 적절한 감사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방만 운영이 가능했을 거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또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데 법을 구태여 지키면은 뭐 사실 융통성 없는 거죠. 구태여 뭐 지킬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라도 전수조사하고 또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처벌할 건 처벌하고 또 회계는 에듀파인이 사용하도록 법 개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듀파인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지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 시스템, 이것도 문제가 많다면서요. 네, 이 사립 유치원의 인사 구조가 운영 방식과 직결이 되는데 네. 주로 이 설립자가 뭐 원장이거나 이사장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 당국이 어떤 문제를 적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장한테 처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 셀프 징계하는 그렇죠. 이사장이나 원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는 내가 겁니다. 나를 징계하는 건데. 네, 이 징계 부분도 당연히 그렇고요. 이 구성을 보면은 사립 유치원의 원장이 억대 연봉을 받는다거나 교직원들이 700, 800만 원 월급 고액급여 가져가는 경우도 많다고요. 근데 이게 채용된 선생님들은 거의 채용된 없고요. 선생님 되게 작공이에요. 맞아요.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런 고액 급여 가져가는 사람들은 다 일가 친척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민의 10명 중에 9명이 유치원 비리, 어린이집 비리라면 좀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 특히 감사가 적발된 유치원 명단은 무조건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만큼 이번 사립 유치원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난달 25일에 전국 시도교육청이 각종 부당행위 등이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당정청의 종합 대책 중에 하나였죠? 네, 맞습니다. 이번 공개 내용에는 유치원에 대한 감사 지적 사항은 물론이고요. 이 유치원별 시정 여부까지 담겼는데요. 이 명단이 국민들의 분노를 또 한 번 일으켰습니다. 왜 그렇죠? 이게 각종 비리에 대한 처분 유형 가운데에는 교육청이 중징계를 의뢰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징계 없이 그냥 주의나 경고. 사실 주의나 경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 네. 의미가 없죠. 주의 경고를 받은 사례가 대부분 많았고요. 이마저도 이 원장 같은 그런 처분 대상자 이름은 다 익명 처리를 했고요. 게다가 만약에 이런 감사 결과에 불복해서 내가 소송 중이다라고 하면 유치원의 경우에도 익명으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거 실제적으로 공개했다고 볼 수가 있느냐라는 지적이 있죠. 통통 법률아 놀자. 오늘은 유치원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뭐 처벌하거나 처리하는 것도 마땅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점들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 좀 논의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네. 비리 유치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박용진 의원, 일명 비리 유치원 근절법을 발의했습니다. 자, 이게 국감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게 바로 국감이 끝나기 전에 개정안까지 제출했는데 그렇죠. 그 당시 의원 129명이 네. 같이 했다면서요. 네, 많은 분이 함께 했는데요. 그중에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개정안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장과 유치원장이 같은 겸직하면 안 사람이라서 된다. 징계도 안 된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유치원만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에는 유치원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요. 또 법인과 개인 구분하지 않고 모두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네. 하고요. 해임이나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되고요. 만약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10월 23일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입니다. 네, 박용진 의원 많은 것을 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회계 투명성 강화와 함께 회계 부정 처벌 근거를 마련한 거네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너무 당연해서 굳이 법이 되는 상황이 너무 속상한 거 있잖아요. 당연히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그렇죠. 교육 목적 이외로 사용하면 안 안 되죠. 되는 건데 안 되죠. 이게 이 조항이 없어서 이거를 뭐 명품백 사고 그렇게 썼다는 것 자체가 참 속상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어쩌면 들고요. 늦은 거다. 네, 당연히 꼭 필요하다고 처벌하는 줄 생각합니다. 알았는데 이걸 처벌하지 않았다는 게 더 이상한 것이다. 네. 예, 예. 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조금 낮은 거 아, 아닌가, 요 너무 기준이. 약한 거 아닌가. 뭐 징역으로 들어갑니까? 예, 징역까지는 좀 아니라고 예. 하더라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지금 약하다. 이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적발을 잘해야 되는데 네. 예, 수시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함께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금은 국민 돈이고 피 국민 같은 돈이 돈이요, 국민의 들어온 피예요. 거잖아요. 함부로 쓰면 당연히 처벌받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일명 비리 유치원 근절법으로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발의가 됐죠. 네, 맞습니다. 이번 비리 유치원 사태를 통해서 이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마련이 됐는데요. 우선 첫 번째, 먼저 유치원 뭐 징계라든지 아니면 뭐 중대한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 명칭만 싹 바꿔가지고 다시 이제 새로운 유치원인 것처럼 개원하는 사례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고 또 유치원 설립의 결격 사유를 명시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이 회계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이걸 또 의무화합니다. 반드시 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시키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입력한 내용을 관할 교육청에 보고까지 하도록 만들었고요. 세 번째로 이 유치원이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네. 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반환하라라고 반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됐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유치원에 대한 평가나 조치와 같은 이런 유치원에 관한 정보들을 아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치원의 설립부터 관리까지 전체적인 관리 감독을 한다라는 건데, 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박용진 의원이 어디 나가서 요 명칭 바꿔다는 일을 간판갈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 많이 명칭 세게 표현을 하는데 참 그죠? 맞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엄마들 입장에서는 가장 예민한 거입니다. 뭐 급식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불미스러운 학대건에 연루가 됐다거나 이런 그렇죠. 기관이 간판을 바꿔 달았을 경우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그분이 또 그런 일을 하시거나 연루되지 않을 가능성도 많지만 그 히스토리를 남기고 관리를 한다는 것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신뢰를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사실 뭐 제2, 제3의 이런 비리 유치원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의 관리 감독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뭐 지원금이냐 보조금이냐 이건 정말 국민 입장에선 말장난으로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단 한 푼이라도 엉뚱하게 쓰인 세금에 대해서는 전부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 개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네. 이 언급된 네 가지 전부 다 강력한 것 같아요. 네. 뭐 그중에서 우선 유치원에 대한 평가와 조치를 그런 유치원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저는 이 부분도 좀 강력해 보이는데 특히 맞아요. 학부모도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번에 명단 공개도 얼마나 많은 관심이 네, 있었습니까? 저도 직접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네, 이것도 굉장히 그 유치원한테는 부담스러운 내용일 네, 거라서 맞습니다. 효과적일 거라고 봅니다. 조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유치원은 장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맞아요. 사업 장사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일명 비리 유치원 근절법은 이 지금 소개한 두 가지 개정안과 함께 유치원의 급식 요건을 갖춘 자만 위탁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세 가지 법안을 말하는데 이게 좀 조속하게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정청은 물론이고 뭐 여야정 협의체에서도 뭐 각종 개혁 민생 법안에 있어서는 뭐 긴밀히 협력해서 통과를 시키기로 했는데요. 특히 당정청이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이 3법 세 개 법안 통과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고 또 여야가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좀 빠른 통과를 기대해 봅니다. 근데 이를 두고 한유총, 한국유치원총연합회죠. 한유총에서는 법안이 만약 통과되면 생존권이 위협되기 때문에 유치원 운영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어보면요, 사립유치원 원장님들하고 그 일반 국민들하고의 괴리가 확실히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을 낸 박용진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 3법 핵심이 유치원에 투명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 셀프 징계 차단하자는 것, 그다음에 학부모 지원금을 횡령죄 적용이 가능한 보조금으로 바꾸자는 것, 그렇죠. 그다음에 급식을 안전하게 하자는 것. 이거 4가지인데 이게 어떻게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네. 도대체 어떤 부분이,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것이냐. 이게 그 유치원 그 경영자로 하여금, 설립자로 하여금 그들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뭐 그들이 급여를 가져갈 수 없게 만든 그렇죠. 시스템인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급여 네. 상한선도 없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대체 왜 생존권을 위협하는 걸까요? 네.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안 됩니다. 네. 진짜 아이들을 볼모로 뭐 폐업을 하겠다, 휴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문제인데요. 이런 대책 마련을 두고 학부모들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아까 앞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나라 국공립 유치원 수는 4,800곳 정도 되고요. 사립은 총 한 4,200곳 정도 돼요. 국공립이 더 많아요, 오히려. 네, 그런데 그렇네요. 원화수는 사립 유치원이 75%를 차지합니다. 대부분 사립에 보내요. 사립이 더 좋아서일까요? 그건 아니고요. 국공립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아니라 수도권이 아니라 좀 더 먼 곳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수는 국공립 수가 많아도 다니고 있는 수는 사립 유치원 수가 훨씬 많거든요. 많겠죠. 그런데 이게 결국 그러니까 뭘 의미하느냐.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사립 유치원을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네. 그러면 유치원 눈치를 사실 봅니다. 그렇죠. 네. 함부로 목소리를 쉽게 내지 못해요. 맞아요. 그런 구조입니다. 저도 특히 이제 내년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나이가 되어가지고 최근에 유치원을 많이 관심이 생겼거든요. 근데 하필 또 요 시점에 이런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 어린이집 같은 거 예를 들면 고를 때 생각해 보면 우리 애를 사랑해 줄 거냐, 그렇죠. 교육 시스템이 어떨 거냐, 안전사고에 괜찮냐, 네. 정서적으로 안정을 줄 거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갈 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뽑아주는데 가야 됩니다. 그렇지. 모자라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모든 기준들은 그냥 아우 뽑아주시면 가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박 터지는 경쟁률 속에서 학부모들은 의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사립 맞습니다. 유치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것도 마찬가지 상황인 거죠. 네. 맞아요. 실제로 올해 국공립 유치원 취업률을 보면요, 25.5% 수준이에요. 유치원생 4명 중에 1명 정도만 이 국공립 유치원을 다닐 수 있다는 건데, 이 통계마저도 사실은 전국적으로 평균을 냈을 때 그렇다라는 거고요. 맞벌이 부부가 많다라고 볼 수 있는 이 서울 지역을 보면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은 18%에 불과하기 때문에 10명 중에 뭐 2명 겨우 갈까 말까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서울의 한 국공립 유치원은요, 국공립 어린이집이죠. 경쟁률이 442대 1. 못 가는 거예요. 로또입니다, 로또.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국공립 유치원이 다 좋다라는 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다들 그렇죠. 보내고 싶어 네. 하죠. 그리고 지금처럼 그 사립 유치원에 대한 그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는 사실 더더욱이 국공립 유치원 보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워낙 절대적으로 이게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국공립 유치원은 정말 보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 추첨이 되느냐, 이건 거의 뭐 로또 당첨과 비견하지 영상 않을까요? 본것 같아요. 맞아요. 추첨에서 당첨이 되니까, 추첨에서 당첨되니까 막 다들 막 박수치고 된 사람은 막 맞습니다. 그게 뭐라고. 아, 네,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학충, 이건 매년 얘기됐던 건데요. 네. 왜 학충이 안 될까요? 결국 돈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맞아요. 결국 돈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영유아 부모들이 이렇게 그 국공립에 대해서 높은 선호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요,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신축 시 평균 16.8억. 많이 17억 원 드네요. 정도가 많이 든대요. 드네요. 많이 들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돈이 많이 들다 보니 지자체가 그 부담 때문에 이 유치원,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 시설을 좀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제도 개선을 한다든지 또 비용 효과적인 그런 학충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좀 구체적인 방안이 좀 나왔습니까? 네, 얼마 전 안 네. 그래도 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그 내년도 예산에 시정연설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여전히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서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를 더 만들겠다. 그리고 국공립 유치원 1,000개 학급 확충도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론 믿고 맡길 수 있는 이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확충도 좋지만 저 같은 맞벌이 부모 입장에서는 저녁까지 맡길 수 있나. 새벽까지는 안 돼서. 새벽까지 너무 미안하고 아이한테 미안하고 저녁 몇 시까지요? 그냥 저녁 그냥 한 6시까지만이라도 맡길 수 있는 거. 그런 곳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6시에 칼퇴근을 한다고 해도 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걸 생각하면 사실 말씀하신 그 조금 저녁 늦게까지 맡길 수 있는,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박 몇 시까지요? 변호사님은 이제 아이가 다 컸지만 저희는 이제 뭐- 닥칠 걱정들이에요, 다들. 그래서 이 유치원 알림이라는 유치원 정보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를 보니까 올해 기준으로 저녁 10시까지 운영하는 저녁 돌봄이 이야, 있는 좋다. 국공립이 있거든요. 예. 그게 4,705곳 중에 79곳 정도 돼요. 이게 1.9%밖에 안 되는 겁니다. 10시까지는 좀 길다 하더라도 네, 굉장히 작은 이런 데 수치고요. 당첨되려면 정말 아까 그렇죠. 400 442대 1. 맞습니다. 여기 힘들겠죠, 이런 곳은. 그리고 사립 같은 경우도요, 한 4,098곳 중에서 234곳이 10시까지. 그래서 한 5.7%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사립이 3배 가까이 퍼센트로 따지면 높긴 하지만 양쪽 모두 굉장히 낮은 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 확충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임 변호사님 말씀대로 저녁 돌봄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도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넉넉하게 한 10시, 한 8시 정도까지만 해줘도 그럼요. 그 정말 큰 도움이죠. 10시까지는 확보를 좀 해주신다면 네, 베스트겠죠. 고마움을 느낄 수가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아이는 맡겨야 되는데 맡길 곳이 없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 비리 유치원 사태까지 터지다 보니까 일부 학부모들은 그냥 유치원 못 보내겠고 육아 도우미를 고용을 해서 맡기는 게 낫겠다라는 선택을 좀 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육아 도우미 급여 월급이 상당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네. 이 육아도우미 구인구직 사이트를 살펴보면요. 네. 출퇴근 조건, 그러니까 주 5일제고요. 하루에 이제 10시간씩 근무를 하는 건데 이런 육아도우미를 구하면서 월 200만 원 이상을 주겠다라고 한 글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5살 미만의 어린아이, 아니면 뭐 형제자매 이렇게 둘 있는 아이들 그런 경우에는 또 추가 비용을 내야 요구하는 됩니다.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200만 원이 훌쩍 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맞벌이 가정이라 하더라도 200만 원을 감당할 수 있는 집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럼요. 한 명이 물론 이제 돈으로만 할 수는 없겠지만은 번 돈의 비용을 그냥 거의 이제 모두 다시 넣어야 한쪽에 되는 넣어야 거죠. 됩니다. 네, 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가 그 워킹맘들이 직장을 포기하고 그냥 직접 육아에 나서는 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듯이 뭐 국공립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부족 문제가 결국 사립유치원의 비리 사태를 일으키고 또 나아가서 맞벌이 가정에 뭐 육아 문제, 경력 단절까지 모든 게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네. 뭐 애 못 낳는다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좀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우리가 이제 의무 교육이 점점 확대돼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린이를 돌보는 영역은 지금 국가가 완벽하게 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민간 쪽의 영역을 좀 담당해달라. 국가가 좀 하기 어려우니까 너희가 좀 담당해달라 해서 사립유치원에 좀 그 역할을 맡겼던 겁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도 분명히 공공의 영역의 업무를 하고 있는 거는 맞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초중등 교육처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갖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나라가 책임져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정도 뭐 국공립 유치원 1,000개 학급수 늘리겠다, 확충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까지 지금 이른 것 같습니다. 통통 법률을 알자. 오늘은 유치원 관련된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자, 비율을 늘리는 게 가장 좋은데 재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회 가만히 있지 않죠. 뭔가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네. 나오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는 개념인데요.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취약 보육을 실시하는 등 그 공공 보육 시설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중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중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딱 지정을 한 다음에 아하. 이런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해서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 5일에 임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있습니다. 네, 공공형 어린이집. 이게 뭐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집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정부가 개인이 운영하는 뭐 어린이집 아니면 가정 어린이집 이런 거 중에 좋은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빙고. 아하, 맞아요. 괜찮은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네, 201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네. 작년 기준으로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2,200개의 공공형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공공형 어린이집은요,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적은 비용 또 짧은 준비 기간이 장점으로 아무래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제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이 훨씬 많은 상황에서 네. 또 그런데 국공립은 갑자기 확충을 못하니까 이런 어떤 과도기적으로 이제 국공립 수준의 공공형 어린이집 이런 걸 보완책으로 제시를 한 건데 어느 정도 수준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국공립 좋아하는 건 사실 교육의 질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것이 의미 있는 건데 이 공공형 어린이집도 그 수준까지 만약에 갈 수 있다면 적절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성 기자는 뭐 국공립 네. 또 사립 공공형이 있다면 어디 보내고 싶습니까? 당연히 국공립. 아니. 사립하고 공공형이 있다면? 그러니까 공공형 어린이집이 사실 저는 아이를 돌봐주는 선생님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국공립을 엄마들이 선호하는 이유도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학대 같은 게 적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 입장에서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또 아이를 더욱더 편안하게 돌봐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공형 어린이집이 이제 그런 부분이 국공립과 비슷하다면 저는 주저없이 괜찮다. 선택할 것 같아요. 네. 공공형 어린이집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임방으로서 마찬가지입니까? 그럼요. 네. 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수한 어린이집에서 뽑힌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자체로 이 어린이집은 굉장히 우수하구나. 인증받은. 그렇죠. 네. 그게 전제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주저없이 공공형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선발해서 어린이집 앞에 이렇게 붙여져 있을 거예요. 있겠죠. 우수 네.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공공형 참 괜찮은 방안 같은데 이거 말고도 유휴 시설을 좀 활용해보자 이런 의견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휴지 또는 이 유휴시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을 하고 또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경우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자라는 내용으로요. 작년 7월 18일에 이석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 같아요. 초등학교의 노는 교실, 유휴 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자. 자, 작년 1월 31일 날 남인순 의원이 또 대표 발의한 이런 법안도 있는데요. 이런 법안들 다 어떻습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2017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초등학교가 6천여 개입니다. 260만 몇 명 정도의 학생이 다니고 있는데요. 2000년 400만 명이 넘던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세에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학교 수는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930여 개의 노는 교실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래서 다시 말해서 점점 유휴 교실이 늘고 있으니까 이걸 좀 활용을 제대로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네, 실제로 예산을 좀 따져보면요. 국공립 유치원을 새롭게 신축하는 데 만든 비용이 20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2012년도에 안양의 다란초등학교입니다. 유휴교실에 설치한 어린이집 경우 4억밖에 안 들었다 그래요. 가격 차이가 예산 차이가 상당히 난다고 봐야 되겠죠.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해 11월에 보건복지위원회는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소관하는. 네. 그런데 법사위에 문턱을 넣지 못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요? 네, 이 법사위원들 가운데서 어떤 의견이 제기됐냐면 이것 좀 교육계랑 협의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좀 학습권 침해 아니냐. 또 이제 이게 어쨌든 아이들을 위한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안전사고 나면 어떡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뭐 좀 일부 공감 가는 측면도 있어요. 하지만 뭐 그냥 교실을 바로 그냥 아이들을 넣어서 이용하는 건 아니니까 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논의를 해보면 좀 여지를 트여주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병설 유치원도 있거든요. 병설 유치원. 네. 네, 있죠.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병설한 유치원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설 유치원 보내는 엄마들 중에 이 앞서 말씀하신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급식이 좀 다른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좀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또 막상 보내본 분들의 만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같은데요? 조금 네. 어린이집에 맞게 되면은 의미 있는 그 기회, 또 국공립이 또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요. 유휴교실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은데.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못 넘는다. 하여튼 뭐 또 초등학생 학습권 이런 것 때문에 좀 걸리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네. 그거를 만약에 사립 형태라면은 이런 걱정이 더 클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국공립을 이런 형태로 한다면 국공립이라면 뭔가 더 관리 감독이 철저할 것 잘 될 수 같다라는 있으니까. 이런 네. 그 좀 신뢰를 좀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책도 만들고 또 이것을 공공형 내지 국공립 형태로 운영한다라고 한다면은 또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어서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자, 지금까지 기존의 것을 좀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봤는데 아예 새롭게 확충하자. 이것도 논의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1개 이상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해서 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서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으로 지난 2월 20일 네. 권미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네, 비슷한 내용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아파트 같은 주민 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의무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자. 좋다. 좋죠. 좋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과 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공동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 이런 어린이집들은 국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막 싸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내용으로 해서 작년 12월 14일 날 남인순 의원입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도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습니까? 좋아요. 저 공동주택 내에 그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 운영한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세요라고 권고를 하긴 하지만 강제가 아니니까 굳이 설치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5월 기준으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관리동에 5,800여 개 어린이집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727개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아까 임 변호사님 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지만 너무 좋다. 실제로는 네. 7밖에 안 되는 너무 거죠. 좋네요. 보육이 필요한 곳에 당연히 보육시설이 있어야겠죠. 그러니 이 두 개정안처럼 의무적으로 좀 설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통통 법률을 놀자 오늘은 유치원 관련된 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해서 새롭게 시행하는 내용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그 중소규모 공장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 지역 네. 이런 지역에는요 아이를 맡길 데가 많지 않아요. 그 현행 영유아 보육법에 따르면요 국공립 어린이집의 우선 설치 대상 지역이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 지역, 또 농어촌 지역. 그리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중소규모 공장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 지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산업단지 내에 이 개별 사업장, 중소규모의 공장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시 근로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부과 기준에 이 상시 근로자 수가 해당되지 않아요. 너무 부족해서. 그러니까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맡길 데가 공립도 없죠. 없고 직장 내도 없고. 그러니까 개별 사업장은 그 미달되지만 사실 모아놓으면 엄청 많은 그렇죠. 인구가 있는 건데 네. 실제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부과 기준을 보니까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이던데 이거 충족하는 사업장이 중소규모에서는 거의 많지 없겠죠. 많지 않겠죠. 네. 그래서 산업단지 근로자들 대상으로 이 산업단지 어린이집의 바람직한 설립 유형 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대부분 국공립 어린이집
가장 선호한다. 엄마 아빠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맞아요. 어디 가든 다 국공립을 선호하죠. 자,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이죠? 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일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에 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서 이 산업단지 내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2016년 7월 22일 박광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통과됐어요. 야. 네. 자, 이에 따라 이 내용이 작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의무는 아닙니다. 또 우선 설치 대상에 포함시키는 건 맞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많은 수가 국공립 유치원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확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그 부모들이 이 출산을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 같은 경우에는 경력 단절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정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런 국공립 유치원이라든지 공공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많이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기본 중에 기본인 것 같아요. 저출산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통통 법률을 놀자. 오늘은 유치원 관련된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들 좀 어땠습니까? 다들 또 관련성이 또 있잖아요. 양진 변호사는 조금 기다려야 되지만. 네. 저는 이게 의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네.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여기 법안에 나와 있는 곳들이 정말 엄마들이 어린이집을 필요로 하는 곳들입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 네. 내가 일하러 갈 때 데려다 줄 수 있는 곳. 그러니까 고민을 조금 생활 밀착형으로 해준 흔적들이 많이 보여가지고요. 조금 이게 빨리 속도가 붙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이번에 사실 비리 유치원 사태가 터졌잖아요. 학부모들 특히나 맞벌이 부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유치원에 내 아이를 담보로 맡겨놓고 네. 있는 사실 기분이 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이게 빨리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육당국은 상시적으로 이 감시 시스템을 강화를 하고 그리고 유치원 교사들의 지위나 처우 문제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사실은 원장과 교사 사이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처우가 개선이 돼야만 그 뭔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법안이 빨리 마련이 됐으니까 조속히 통과도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개선이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요. 자, 유치원 비리, 또 유치원 관련해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그만큼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관리, 감독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치원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는 곳이라는 것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행복으로 통하는 법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